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특강 문학 갈래복합 1강 열하기유와 연행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이라서 한 강의에 두 가지 작품이 실려 있거든요. 첫 번째 작품 열하기유와 두 번째 작품 연행가, 둘 다 조선의 관리가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죠. 그 중에 열하기유는 기행수필이고요. 연행가는 기행가사입니다. 기행수필은 산문이고 기행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열하기유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하기유의 작가는 청나라 황제의 팔순잔치를 기념해서 조선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잔치가 바로 청나라 황제의 팔순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잔치에서 물러나 잔치가 끝이 났는데 청나라의 황제인 황상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몽회의 제왕 페륵 그리고 안남왕 조선 남장 면전의 정사와 부사 그리고 안남의 종신 2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복해를 유람시키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작가는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과 같이 복해를 유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천향제 앞에서 출발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작품 열하기유를 공부하실 때 여정에 따라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열하기유는 이렇게 여정이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일단 천향제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두 대의 배에 나누어서 한쪽 배에는 여러 대신이 오르고요. 나머지 한 배는 아까 얘기했던 각국의 왕과 페륵과 사신과 종신이 다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디를 거쳤다라고 얘기한 후에 그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봉도요대를 거쳐서 영훈정 앞 물가에서 내리게 돼요. 일단 아까 거쳐왔던 봉도요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봉도요대란 곳은 태호석을 쌓아서 섬 3개를 만들었고요. 그 섬의 높이는 5장 남짓, 한 장을 3m로 본다면 섬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섬을 3개를 만든 거예요. 이 섬의 꼭대기에는 다 배곡 층대를 만들고 배곡 계단이 다 놓여져 있고요. 층대 꼭대기에는 역시 다 작은 정자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섬에다가 배곡 계단을 설치하고 작은 정자까지 놓아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정자도 묘사하고 있거든요. 기둥은 붉고요. 석가래는 색칠을 했고 지붕은 누런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도요대이고요. 이것이 원명원의 40경 중에 하나입니다. EBS 교재에 원명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죠? 중국 황제의 정원이에요. 굉장히 넓고 아주 화려했다고 전해지죠. 얼마나 넓은지 이 원명원에는 유명한 경치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봉도요대를 꼽고 있습니다. 봉도요대, 3개의 인공섬 위에 놓인 정자. 정리되셨죠? 그리고 영훈정 앞 물에 배를 대고 거기서 내리게 되는데 그 내린 곳에서 갈대숲을 보고 있습니다. 얕은 물과 모래더미에 갈대를 심었는데 푸른 줄기가 한 길이 넘게 자랐대요.
한 길이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키를 넘길 정도로 크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 갈대가 자랐는데 이 갈대는 뱃길을 100여 보나 끼고 있다고 해요. 100여 보는 약 180m 정도. 그러니까 물가를 따라서 갈대 숲이 길게 늘어졌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방금 묘사한 이 물가를 바로 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천향제 앞을 지나서 배를 타고 봉도요대를 지났고요. 그리고 영훈정 앞 물가에 내려서 위주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를 좀 더 둘러볼게요. 호수의 기슭을 둘러서 흙을 쌓아 구름과 봉우리를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울창하고 그 나무 사이사이로 아름다운 건물과 화표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훈정이라는 곳을 간단히 설명하거든요. 붉은 기둥이 서 있고 아래는 벽돌을 깔았고 위에는 역시나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열하기후의 주된 설명 방식은 바로 묘사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주변 사물이나 건물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이 교재에 실린 부분에는 화자의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는 것, 즉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물가에서 내린 뒤에 의춘전을 가게 됩니다. 의춘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묘사한 후에 의춘전의 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은 2층이고 복도에 조각한 창은 이렇고 그리고 누런 유리기와를 덮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의춘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의춘전 안에는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황금으로 만들어진 혹은 황금으로 씌운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고동정이, 이것은 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있지요. 그리고 금옥주패와 같은 기와는 여러 가지 보석과 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축 아첨,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다 법서와 명화예요. 책과 그림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사치품과 책과 그림 같은 것은 모두 외국의 사신에게 받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의춘전은 이런 사치품들, 사신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춘전 뒤에 있는 회란전도 제도가 의춘전과 같고 안에 있는 것도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회란전 역시 이런 물품을 전시하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란전을 지나서 측루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양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르는 서양루에 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정입니다. 이 서양루는 서양식 건물을 본떠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각되어 있고 창문에는 유리나 양의 뿔을 끼웠고 그리고 누각 앞에는 난간과 돌계단이 있는데 계단 아래에는 모두 둥근 못이 있대요. 이런 계단을 지어놓고 그 밑을 파서 못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못의 중간에 자그마한 인공섬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 인공섬 위에 어떤 장식품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뭘 올려놨냐면 오동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구리예요. 구리로 만든 12층 쌍탑을 섬 가운데 올려놓기도 하고요. 오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들어 올려놓기도 했어요. 인공섬은 태호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인공섬 위에 원숭이가 양산을 펴고 웅크리고 앉은 형상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아까 원숭이가 쓰고 있던 양산 꼭대기나 아니면 짐승의 입이나 새의 부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즉, 이런 장식품이 기계 분수의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수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요. 12지 신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쥐, 소, 호랑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지 신상을 전부 만들어 놓고요. 기계를 조종하면 그 시각에 해당하는 신상만 물을 뿜고 다른 신상은 뿜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시에는 쥐만 물을 뿜을 거고요. 축시에는 소만 물을 뿜겠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을 둘러봤으니까 누각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양루 안에는 향나무로 만든 임금이 앉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쭉 늘어나 있죠. 그리고 그 의자에는 종이로 만든 동자 인형 2개가 있는데요. 왼쪽 동자, 오른쪽 동자 모두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기관, 쉽게 얘기하면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동자가 움직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웃고요. 종이로 만든 동자 인형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거죠. 오르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음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사람의 기술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합니다. 열하기유는 작가의 심리나 태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유일하게 드러나요. 서양 사람의 기술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글의 끝부분에 드러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작가의 태도는 뒤에 나오는 연행가와 비교해서 출제되기 정말 좋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열하기유 공부했어요. 기행 수필이고요. 여정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편하고 그리고 작가의 정서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걸 묘사했다. 이것이 열하기유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행가 보도록 할게요. 연행가는 열하기유와 마찬가지로 청나라를 다녀온 기행문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기행가사예요. 가사는 시조가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가에는 보이지 않던 운율, 리듬이 드러납니다. 열하기유의 작가는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갔고요. 연행가의 작가는 명성황후의 왕비 책봉을 청나라에 주청하기 위해 간 거예요. 여기서 두 작품을 같이 실은 이유를 잠깐 언급하고 가야겠네요. 열하기유와 연행가는 청의 같은 곳을 돌아보고 있어요. 바로 앞의 작품에서 얘기했던 원명원이거든요. 원명원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청나라의 정원, 황제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원명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행가에서는 서산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서산이 원명원과 같은 표현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그리고 EBS 교재를 미리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하기유가 창작된 시기와 연행가 사이에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청나라와 영국 간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원명원의 상당 부분이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다고 해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보도록 할게요. 서산, 원명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산이 좋다 함은 들은지 오래러니 신유년 서양국놈 작변하여
아까운 해전대궐 몇천간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 터뿐이라. 방금 이 네 줄은 서산, 즉 원명원이 전쟁으로 불에 타 없어진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궁 놈이라는 표현에서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요. 앞에 연행기우에서는 원명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로 표현이 됐다면 연행가에서는 물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감탄도 드러나지만 파괴된 모습도 중간중간 드러나고요. 여기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첫 네 줄은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난다는 것. 보기에 수창하여 광색이 쓸쓸하다. 수창하다라는 말을 정확히 알기는 힘든데 수참하다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요. 을씨년스럽고 구슬프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쓸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평지에부터 장한지고까지는 화자의 태도가 그리고 감정이 변화합니다. 여기서 서산의 모습들을 관찰할 건데요. 화자의 태도, 감정 어떤지 한번 볼게요. 평지에 조산하고 괴석 가산싸. 평지에 산을 만들고 기이한 돌멩이로 가산을 쌓으니 가산 뜻 나와 있지요. 기암 괴석이 층층하고 고봉줄령이 중중하다. 기이한 바위와 돌이 쌓여 있고요. 높은 봉우리와 험준한 산마루가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가 요조하고 그윽한 흰 바위는 동운이 영롱하다. 푸른 봉우리에서 느껴지는 산의 기운과 흰 바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요조하다, 영롱하다 라는 표현에서 이 풍경에 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나죠. 시별이 뻗친 산새 서산이 저기로다. 산곡 틈틈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장한지고. 서산의 모습을 방금 노래했는데 화자의 정서와 앞과는 달리 매우 만족스럽고 풍경에 감탄하고 있음이 드러나죠. 중간중간 단어 뜻은 기본이라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화반석 3층 올 때 저기는 무슨 누각터며 배곡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터인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누각이나 정자가 아니라 누각터를 보고 있고 정자터를 보고 있어요. 그럼 터만 있고 건물은 어디 갔나요? 바로 아편전쟁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전부 소실된 거예요. 이렇게 소실된 서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노래하고 있거든요. 채색기와 부스러져서 와륵더미 태산 같고 보패진물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냐. 화자는 채색기와를 본 게 아니고요. 보패진물을 본 것이 아니에요. 채색기와는 전부 부스러졌고 온갖 금은보화는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백간들보, 침향돌이, 진주주렴, 산호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나. 이런 온갖 건물과 사치품들이 매운 재가 되었다, 없어졌다. 영탄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역시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부분은 파괴된 불에 타버린 서산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다음 부분 볼게요.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 채정 몇 곳인지. 섬 중간중간에 붉은 누각과 아름다운 정자가 보이고 있어요. 17교 긴 다리, 이것이 핵심 소재죠. 이 다리를 밟고 섬으로 건너가는데 이 다리가 엄청나게 커요. 넓이는 3간이고 길이는 70여 간. 그러니까 다리의 너비가 대략 한 5m 정도,
그리고 다리의 길이가 대략 한 130m 정도 된다는 거죠. 매우 거대한 다리인 거죠. 그 좌우의 옥난간에는 돌사자 장식이 있고요. 다리 아래를 굽어봤는데 17 홍의 구멍이 있어요. 긴 다리의 홍의 구멍을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홍의 구멍은 대충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된 이 구멍을 홍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홍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하다라고 익숙한 소재를 들어서 낯선 소재인 홍해 구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연못가에 구리로 만든 소가 장식되어 있고요. 그 섬 속의 층층월대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도 정자가 아니라 정자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나 파괴된 서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쪽의 섬에 들어가는 길 굽은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는 옥으로 높게 쌓아서 매우 높고요. 그 다리를 밟고 건너가면 그 안은 또 섬이겠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니까요. 이 다리 구멍을 보는데 둥그런 홍해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아까 그렸던 그 홍해문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리 긴 돛대도 접지 않고 세운 채로 드나들 수 있다네요. 그리고 좌우에 옥 난간도 다리와 같이 이렇게 굽어서 세워져 있는데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서 보면 더욱 좋다. 이 더욱 좋다는 바로 옥 난간을 가리키죠. 이 옥난간을 멀리서 보니까 마치 굽이쳐 오르는 흰색 용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하기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서산의 17교 다리의 웅장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다리에 대한 감탄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을 마치고 난 뒤에 화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의 화자의 태도와 감정과는 달라지거든요. 서산 구경 다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처음 볼 때 서산을 처음 볼 때 당황하여 안광이 희미하더니 처음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규모도 크고 낯설고 해서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봄에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방탕. 자, 아까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할 땐 언제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매우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이 서산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비판하는 어조로 일관하고 있어요. 상천 옥경 집 좋아도 이러할 수 전혀 없고 왕모요지 좋다 해도 저렇든 못하리라. 옥황상제가 사는 곳도 선녀가 사는 곳의 연못도 아마 서산만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말하는 의도예요. 서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사치스럽다,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아무리 내 말솜씨가 좋아도 형용을 다 못할 것 같다. 신유년 회록 이후 오히려 저렇거든. 그 전에 전성시야 오죽이 장할 소냐. 신유년의 회록은 아편전쟁으로 인한 화재를 가리키거든요. 그 화재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이전의 모습이야 오죽이나 장하겠느냐. 그 이전의 모습은 얼마나 더 화려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서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산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 궁진하여
쓸데없는 궁사극치, 이것이 무슨 짓인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전부 다 사치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중국의 옛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이 불지르고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로 재앙나니, 아방궁과 옥정궁이 불탄 고사를 인용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전감이 소소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전감은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날의 경험이나 사실이고요. 소소하다는 사리가 밝고 또렷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전감은 진시황의 아방궁과 송나라의 옥정궁이 불타 없어진 과거의 사례를 뜻합니다. 이 과거의 사례가 똑똑하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치가 과하면, 욕심이 과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본 서산도 원명원도 너무 사치가 심해서 욕심이 과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열하기우와 비교해서 보면 교재에 실린 열하기우는 화자의 태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연행가는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 비교하는 문제에서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럼 열하기우와 연행가 공부해 보셨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2번 열하기우 문제 먼저 풀어볼 거예요. 글쓴이의 여정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글의 내용 다시 짚어보려고 이 여정 문제 풀어보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어디서 출발했다고 했죠? 바로 천향제 앞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봉도요대를 거쳐서 영훈정 앞 물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영훈정 뒤로 계단을 올라가서 의춘전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의춘전 뒤에 있는 회란전을 보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측루, 서양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연행가 문제 풀어볼게요. 연행가 2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열하기우 문제와 연행가 문제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따로 출제되어 있고 연행가 뒷부분에는 갈래 복합 문제도 제시되어 있어요. 일단 연행가,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파괴된 서산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많이 드러났죠. 일단 교재에 실린 연행가 첫 부분에도 드러났고요. 중간에 누각터, 정자터 말하는 이 부분에서도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번, 서산을 파괴한 서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글의 앞부분에 나오죠. 서양궁 놈이 작변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2번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서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중간에 평지에부터 배포도 장한지고 이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서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4번, 서산 풍경에 감탄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서산 구경을 다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치스럽구나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서산 풍경에 감탄했던 자기 태도를 반성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섬에 세워진 누각과 정자, 거대한 다리를 보고 감탄하고 있다.
섬에 세워진 누각과 정자 여기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다리는 17교 긴 다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풀어볼 건데 가와 나의 공통점, 연행기후와 연행가의 공통점이거든요.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통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억. 서양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다. 서양에 대한 반감은 두 번째 작품 연행가에서는 드러났죠. 서양국놈 작변하여. 그런데 앞의 작품 열하기후에서는 서양 사람의 솜씨가 뛰어나다라고 기술력을 예찬하고 있을 뿐 서양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원명원을 관찰한 결과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고요. 디귿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고사를 인용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건 나에만 드러날 뿐 가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리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가까운 나에서는 다리의 난간을 백룡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습니까? 마지막 서양루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짐승의 입과 새의 부리에서 물이 비오듯 뿜어져 나온다. 여기도 역시 비유법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와 나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음, 청의 발전된 문물을 하루속히 본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두 작품 모두 청의 발전된 문물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화면상 같이 풀어야 해서 지금 난이도 낮은 문제만 골라서 풀어봤거든요. 이 이후에도 가나의 복합 문제도 제시되어 있고 각 작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도 같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꼭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래복합 1강 열하기후와 연행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